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6월부터 있을 고린도전서 묵상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성전 산책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참여한 자들 모두 다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또 현장에 직접 오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접속하여 또 이 강의를 듣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금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이제 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6월부터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산책을 준비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뭐 다들 좀 읽어보시고 또 많이 또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되게 좀 뭔가 문제가 참 많은 교회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문제들이 뭐 되게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 가운데 어떤 교회의 문제를 제일 적나라하게 또 아니요 교회에서 이런 문제까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이 고린도전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사람들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교회만의 이 고린도 교회만의 독특한 어떤 현상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조금은 다른 어떤 시각, 생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서신이죠.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서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쉽게도 조금 이 고린도전서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나눈 서신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후서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근데 나머지들 그러니까 더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안에도 보면은 이전에 보낸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경으로 그리고 또 우리한테 전해진 것은 그런 것들은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있지 않다 보니까 앞뒤 전후 사정을 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그냥 짐작해야지만 요걸 보고서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정도이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더 잘 알 텐데 이것이 그들과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 왕래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뭐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사도 바울의 일방적인 어느 한 이야기만 지금 듣다 보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나 이제 후서를 이해할 때에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고 아니면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이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앞에 있는 것과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과 다른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은 서신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이 편지가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일부로 들어올 거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수많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 안에 담겨 있는, 그래서 그 잘 드러나지 않는 누구한테 왜 이렇게 쓰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씩 밝히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다 밝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근 연구되어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이 산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좀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사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제가 지금부터 한 30분 혹은 40분 정도를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좀 여러분들도 너무 빨리 지나쳐서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서 고린도가 어떤 곳이고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겠구나, 이거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가 보이시나요? 예, 지금 지도가 있는데요. 어느 대륙인지 아시겠죠? 이 아래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다니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 많이 하지만 정작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요. 자, 이 지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칸 안을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이쪽에 보면은 그 로마가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지중해가 있고, 또 그 로마 옆쪽에 이제 그리스가 있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그리스의 남단이에요. 그리스 남단. 이 아래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것이 그리스 그 본도 대륙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아주 좁고 길다란 곳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그 구글 지도를 펴셔도 돼요. 구글 지도를 펴서 한번 보셔도 되는데요. 이 지역,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 여기가 고린도예요. 자,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가 고린도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요, 과거에 그리스가 이제 도시 연맹 체제잖아요. 그 그리스 도시들로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두 개의
도시 국가가 워낙 강성했습니다.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그래서 그리스 본토의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테네고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것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있는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강성한 도시국가 사이에서 고린도는 그렇게 아주 왕성하게 활발하게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략적인 요충지죠. 그래서 만약에 육지로 통하는 길목이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어느 쪽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다른 아테네 쪽이나 아니면 스파르타 이쪽에서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 두 개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지만은 그렇다 해서 주목받는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헬라 제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 연안으로 한 모든 곳들을 다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곳들이 로마가 다 점령을 하면서 자신들의 제국을 쌓아가는데요. 그리스와 로마 사이에 보면은 그 사이에 있는 바다의 이름이 이오니아해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에서 터키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로마 제국이 이 모든 나라들을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전에는 이제 각국이 서로 전쟁하잖아요. 배를 타고서 서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거기서 뺏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다 보니까 치안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바닷길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무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가 이 모든 제국을 이렇게 점령할 때에 이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 강한 반기를 들읍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가 고린도를 완전히 싹 쓸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게 BC 140년경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 있는 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는 백길이 있는데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할 때 로마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아시아까지 가는 그 백길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로마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오니아해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이 그리스,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걸쳐 있는 거죠. 원래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그 백길을 따라서 아시아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알은 거예요. 아, 여기보다 지름길이 있다. 어디냐면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출발해가지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위쪽으로 들어가서 고린도까지 가면은 거기에서 고린도를 살짝 지나면은 다시 바닷길이 나오는데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까지 가는 게 훨씬 더 단축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이 자료에 따르면은 여기가 이렇게 단축되는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한 300에서 400킬로 정도가 된대요. 바닷길로 300~400킬로 정도를 단축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는 얼마큼 지나가면 되냐면 6킬로예요. 6킬로. 6킬로 정도만 딱 이렇게 바닷길이 아닌 땅으로 가면은 한 300~400킬로 이상을 단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은 고린도를 전략적인 어떤 상업의 요충지로 삼은 겁니다. 그 이전에 이 고린도를 완전히 황폐시켰지만은 이 고린도를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C 40년경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저라고 하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이곳을 재건을 해요. 도시를.
그러니까 1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던 그 도시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신생 도시가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이요. 요 아래쪽하고 저 위쪽에 지금 바다거든요. 양쪽 바다. 이오니아 해와 에게해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지금 현재 고린도 운하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 바다고 이쪽 바다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6km가 안 돼요. 직선거리가 6km가 안 돼요. 이거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에 이 수로를, 이 운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있는 운하의 모습은 이래요. 여기를 다 사람들이 판 거예요. 파서 배길을 만든 거죠. 어떻게 되냐면 이런 배가 이렇게 지나가요. 요 사이를. 놀랍죠? 네. 네. 그런데 이 운하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이걸 만들려고 노력했었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있는데요. 네로 황제가 이 길에 운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해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깰 수 없는,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바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도를 했다가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거의 1000년 이상 이렇게 지나온 거죠. 1000년이 훨씬 넘죠. 이게 1800년대 이때 이렇게 1800년대, 1900년대 이때 만들어진 거니까 거의 한 1800년 이상을 이제 못 만들다가 지금 이제 현재에 와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로마 당시에도 이곳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요충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을 되게 개발을 많이 한 거예요. 이곳을 개발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역의 중심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를 완전히 싹 쓸었던 그 로마가 다시 로마를 재건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도시에 엄청난 그런 시설물들을 하고 만들고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로마가 이곳을 완전히 싹 쓸어버렸을 때에 사람들도 다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게 못 살게 한 거예요. 이곳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들이다 보니까 그 잔당들을 다 소통한 거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랬던 곳을 다시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곳에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에는 이제 자유시민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로마 도시 안에. 그래서 로마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인구 문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많은 자유시민들을 이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로마 사람들이 살 수 있기 적합한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 자체는 옛날 땅으로 볼 때에 그리스 문화가 아주 잘 자리매김한 그런 주변 국가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어떤 영향력에 있지만은 문화적인 것은 그리스가 너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양식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후대에 이제 왕성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은 로마와는 다른 이 고린도만의 어떤 독특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독특함의 바탕에는 그리스 문화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많이 와서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 로마 시민들만, 자유시민들만 와서 살면은 그게 괜찮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뭐 이게 정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보면요, 로마 당시에 그런 게 있었대요. 로마 사람과 노예들을 구분하자.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구분되는 거를 좀 표시를 하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옷을 달리
입힌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옛날 독일이 유대인들 이렇게 좀 할 때 어떤 완장을 차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표시라도 하자라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대요. 하지만 그걸 철수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도시 안에 로마 시민보다 노예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면은 이게 하나의 큰 무리를 이뤄서 이게 좀 반란이 일어나는 여지가 있으니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만큼 로마 사회를 받침하고 있었던 그 근간에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노예들. 마찬가지로 이곳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로 건립될 때에는 로마 시민만 많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시민들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노예들이 옵니다. 퇴역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돈이 되는 곳이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아니면은 로마에서 조금 그래도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올까요? 잘 사는 사람들이 올까요? 그렇죠. 돈 없는 사람들이 여기는 새로운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오겠죠. 미국을 처음에 누가 갔습니까? 잘 사는 귀족들이 갔습니까? 영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 수 없는 어떤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많이 알지만은 청교도 외에 많이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어떤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간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그곳을 간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도 그런 거예요.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말하면은 거기가 한 6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오니아해와 에게해 사이가 한 6km 정도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그것을 운하를 놓으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배가 한쪽 편에서 이 고린도를 거쳐서 가려면은 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처음에 상상이 안 됐어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쪽에다 배를 놓고 물건을 뭐 수레나 마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옮겨 가지고 이쪽으로 다른 배를 타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 거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쪽까지 배가 오면요, 이 배를 땅 육지로 옮기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6km를 그걸 옮기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길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을 아래 딱 이렇게 계속 놔가지고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까요?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 그래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마 수많은 노예들, 그 다음에 하층민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워낙 여기가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이다 보니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엄청 되는 거죠. 배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을 옮기면은 그게 옮기는 것이 몇백 킬로를 건너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오겠죠. 그러면 그런 배들이 왕래가 많아지니까 치안이 안정이 되고 상업 활동이 왕성하게 되니까 이 고린도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수많은 노예들도 왔지만은 수많은 그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몰려오게 돼요. 왜냐면 여기에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골고루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겠죠. 그 밑에 있는 더 하층민들이 조금 더 어려운 삶 속에서도 돈을 버는 거겠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어떤 어떤 부자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부자들이. 로마에서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을전저 고린도에 와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에 로마나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철학이 대두되어 있는, 아주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졌을 때 그리스 철학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잘 사는 부자들한테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가르쳐주고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외비를 받는다라는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 중국에서도 그 식객이라는 것이 있었죠.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권위 있고 힘있는 사람이 있면 그 사람 앞에 식객들이 있습니다. 근데 식객이 뭐 몇십 명도 있지만 정말 많은 게 몇천 명까지도 거느리는 식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식객들이 뭐냐면 그냥 와서 사는 거예요. 먹고 자고 거기서 놀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식객들을 모아놓냐? 그 식객을 모아두는 사람이 그만큼 힘이 있고 그 사람한테 인재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그리스 문화에서도,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도 철학자들을 우대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가 원래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모든 뭐 100명의 사람이 주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100명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마음을 이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직접 민주주의를 했던 그리스에서 철학이 발생이 되었고, 그 가운데에 소피스트와 같은 그러니까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 말을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오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그런 소피스트와의 반대 선상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그의 제자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이 또 형성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들의 이름은 많이 듣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모든 철학이 이렇게 같이 다 왕성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주목받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피스트의 어떤 그 말 잘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정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이 말기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고린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부자를 중심으로 자신의 무슨 식객을 거느리는 것처럼 그 세를 형성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부유함, 또 어떤 정치적인 힘, 이런 것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곳이 고린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에 보면은 아까 지도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요. 지금 이 그림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평야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보면은 언덕 같은 산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이. 이제 거기에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는 이야기로는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비너스를 기리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전에는 수많은 그 여사제, 우리는 여사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볼 때는 이제 신전 매춘부인 거예요.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 바로 여기서 멀지 않은, 바로 옆에 보이는, 눈으로 바로 보이는 그 산 위에 위치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은 수많은 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종교도 여기에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로마 사회의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어떤 문화들,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 보면은 이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없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BC, AD 60년경인가요? 그때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폼페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폼페이가 이제 화산이 활동이 되면서 화산재에 의해서 폼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다 순식간에 다 묻혀버리죠. 그래가지고 천년 이상을 모르는 상태로, 그 도시가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지내왔다가 아주 최근에 이제 뭐 몇십 년 전에 이제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봤더니, 유적을 발굴했더니 그 당시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제일 많이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성문화인 거예요. 성문화.
거기서 출토된 모든 그런 장식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아주 그 노골적인 성문화가 너무 많아요. 만연해 있어요. 폼페이는 그런 성문화가 아주 많이 드러나는데 지금 현재 로마, 뭐 그리스,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추측하기를 이제 후대에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이 유럽 전 지역을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되면서 그런 문화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더 이제 좀 달라지는 양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봤을 때에 아직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의 종교로서 자리매김하기 이전이고요. 그 도시의 삶이 고린도와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냥 추측해 본다고 한다면 고린도는 로마 제국 안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였다고 해요. 뭐 어떤 이는 3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인구가 많고 그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곳도 그 폼페이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 이 도시에서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뭐 그렇게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이런 도시 속에서 누가 사느냐? 아니 뭐가 생겼냐? 기독교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던 당시의 이야기를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완벽한 모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사도 바울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가 그 언제쯤인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형성된 것이 언제쯤인가를 생각해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선교 여행을 여러 번 갔잖아요. 몇 번까지 갔나요? 3차. 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뭐 정확하게 3차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성경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면 3번의 선교 여행이 있었고 4번째는 로마로 이제 그 호송되어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 기준으로 봤을 때 2번째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이 그리스를 통과하면서 고린도까지 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기간을 대략 1년 6개월 정도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서 이주하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그 총독한테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잡히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를 그냥 떠나는 일이 되죠. 자, 이때가 언제쯤인가 이렇게 대략 보면요. 한 52년, 53년 뭐 요때라고 생각을 해요. AD 52, 53년 요 경에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것은 그로부터 한 2, 3년 정도 지난 뒤인 AD 55년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시기를 한번 대충 생각해 보면은 언제냐면은 로마의 황제는 네로가 막 등극했던 시점인 거예요. 등극하기 이전과 등극하던 시점,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AD 54년에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되기 전에 고린도에 교회를 설립을 했고,
황제가 되고 난 이후 바로 직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네로 황제가 자기가 황제로서 있으면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AD 64년경이에요. 10년 뒤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고 나서 한 약 10년경 뒤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 기간들을 보면은 아직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이에요. 자, 중요한 건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들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들은 아직 없었던 때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어떤 서신이 왕래하고 이 모든 시간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는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 전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지만 그런 문서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다 강하게 추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같은 복음서는 없던 때예요. 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활약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유대교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 크리스보가 회심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여 이제 그 총독에게 고소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이곳에는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봐요. 적어도 회당은 유대교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회당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 안에 탑 3가 될지 5가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도시였고요. 재건된 지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재건되고 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기가 그 사이가 약 100년 정도 되거든요. 그 10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또 사도행전에 나오고, 또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의 비율보다 이방인의 비율이 월등히 많았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볼 때 유대인의 어떤 독특함, 어떤 절개, 율법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다른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구성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있긴 있지만 그 비율이 많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가 탄생이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6개월 정도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였지만 유대인들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갑자기 고린도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좀 더 관리하고 또 복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보내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볼 건데요. 그 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분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는 게바파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과연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사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예요. 알 수가 없어요. 남아있는 근거, 객관적인 어떤 그런 자료나 어떤 언급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만들고 나서 떠난 이후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에 아무도 안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와서 그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안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확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논쟁하는 편지를 주고받는 거다 보니까 이 편지에는 앞에 있는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는 채로 그냥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누군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야기만을 가지고 앞에 전제되어 있는 그것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른 서신서들도 대략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것이라는 어떤 사명감으로 기록했다면 전후 사정을 다 자세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고 서신으로 존재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성경 안으로 편입이 된 거죠. 과연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명확하게 기록되거나 언급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내용과 또 후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연구를 해가지고 유추했을 때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의 좀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이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헬라적인 사고 가운데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플라톤의 철학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제가 존재한다 이거죠. 현실에 현재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있지만 이 현실이 아닌 실제는 보이지 않고 만져질 수 없지만 뭔가 다른 곳에 있다. 이게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플라톤의 이런 사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뭐 이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100년 이상 지난 시점이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볼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되게 좀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실제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이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들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아주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극단으로 가는 그 극단을 우리는 일컬어서 영지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의 어떤 사상적인 것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것들을 좀 갖고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선 영과 육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해서 영적인 것은 좀 더 좋은 거, 완벽한 것으로 여기는 거고요. 육적인 것은 불완전하고 쓸모없는 거, 버려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개념인데 이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혜,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지혜, 지식. 지혜, 지식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다 좋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헬라 철학적인 지혜와 지식이에요. 자, 이거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뒤에 이제 본문 나가면서 설명드리겠는데 사도 바울도 지혜와 지식을 말해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구분됩니다. 그래서 단어는 같지만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더 말씀드릴게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듯 지혜와 지식, 이원론적인 사고, 지혜와 지식을 강조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다. 또 하나, 그들은 신령한 말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신령한 말이라고 되는데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겠죠. 방언처럼 천사의 말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주 확실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으로서 이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 신령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확실한 자신들을 보증해주고 대변해주는 그런 것으로 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여러분 그 종말론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종말론 하면 좀 어떠세요? 이게 다가오기에 좀 좋게 다가오세요? 아니면 조금 뭔가 거부감이 느껴지십니까? 거부감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런데 사실 종말론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자, 종말론은 뭐냐면요. 종말론의 가장 큰 개념은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거. 근데 주님이 왔다고 해서 종말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종말론의 가장 큰 것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완전한 변화가 주님이 오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종말론의 가장 큰 바탕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말론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92년도에 있었던 다미성교회가 말했던 시한부 종말론, 뭡니까? 왜 종말론은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세상이 바뀔 거다라는 기대인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주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종말론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조금은 잘못된 종말론인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좀 긴장하게 만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듣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시한부 종말론은 현대에서는 아주 잘못된 개념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종말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론을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적 종말론. 그러니까 이게 뭐 학문적인 표현은 아닐 수도 있어요. 현재적 종말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방언을 한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받았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갖고 있는 그 흐름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자, 종말론의 가장 바탕이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바뀌는 것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방언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이제 완전한 신령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종말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그냥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변했으니까. 변하는 것이 더 목적이지 주님이 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종말론은. 주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이 변화될 거라는 소망, 기대가 있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이것도 다시 반복할 건데요.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현재적 종말론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건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런 현재적 종말론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부활이 왜 필요 없느냐? 그들이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 있는데 막 그렇게 따지시겠지만, 이 당시엔 복음서가 없었다. 복음서를 이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주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 뭔가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종말인데 이미 자신들이 완전히 변했으니 이게 이 자체가 종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생각과는 너무 다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떤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적 종말론 아니면 뭐 실현된 종말론 아니면 뭐 또 다르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신들이 이미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종말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개념을 이들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와 또 후서일 수 있다. 자, 이해되셨나요? 좀 길게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고린도 전서를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어떤 하나의 문제들로만 보여요. 다양한 문제들로만. 근데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를 알게 되면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기 앞서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곳에 있다 보니 그들의 문화적인 영향, 그들의 철학적인 영향,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실제 교회가 존재하다 보니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이 고린도 교인의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신 이후에 성경을 읽어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잠깐 5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